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법적인 궁금증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쾌변입니다. 오늘은 아이돌 그룹 내 괴롭힘으로 이슈가 됐던 사건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법적으로 완벽하게 풀어봐야겠죠? 이걸 풀기 위해서 오늘 옆에 신성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성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7월 초 걸그룹 AOA에서 지난 9월 탈퇴한 권민아 씨가 AOA의 지민 씨로부터 그동안 수년간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폭로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권민아 씨는 지난 9월에 그룹을 탈퇴하긴 했는데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질환에 시달리다가 최근에 그 사실을 SNS에 폭로를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권민아 씨에 의하면 AOA의 지민 씨는 평소 권민아 씨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심지어는 권민아 씨의 아버지께서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고 굉장히 힘들어서 대기실에서 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민 씨는 팀 분위기가 흐려진다면서 옷장으로 끌고 가서 좀 혼을 내기도 했다는 소식을 알게 됐죠. 이런 폭로로 인해서 여론은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권민아 씨의 폭로를 소설이라고 지민 씨가 했었는데요. 결국 이 지민 씨는 이 소설이라고 자기 SNS에 올렸던 그 게시물을 내리고 권민아 씨에게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 이후에 여론의 반응도 좋아지지 않았고 그리고 권민아 씨로부터의 진심 어린 용서도 받지 못했죠. 결국 추가 폭로로까지 이어지면서 지민 씨는 AOA를 탈퇴하고 앞으로의 연애 활동도 안 한다고 이렇게 공식 선언하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은 이 권민아 씨의 폭로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서 양쪽 말은 다 들어봐야 되긴 하지만 지민 씨가 별다른 반박 없이 그룹을 탈퇴하면서 현재까지는 권민아 씨의 말이 좀 신빙성 있게 그렇게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부터 신 변호사님께 법적으로 제가 궁금한 거를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 이 피해 멤버인 권민아 씨가 주장한 괴롭힘이 실제로 이뤄졌던 거라면 이걸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하죠. 네. 아마 작년에 이제 통과가 돼서 올해 네. 어젠가 오늘인가로 이제 1주년이 될 겁니다. 아, 벌써 그렇게 네, 됐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예. 근로기준법하고 이제 산재 관련된 법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법의 개정안을 이 이름으로 이렇게 묶어서 일컬은 그런 건데요. 우리가 민식이법 이렇게 부르듯 그렇죠. 그런 법의 이름인 네네. 거죠. 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느냐 이거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요 조문을 살펴봐야 됩니다. 네. 여기에 이제 구성 요건이라고 해야 되겠죠. 구성 요건이 나와 있는데 일단 피해자가 노동자여야 됩니다. 노동자요. 당연한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가해자는 그 노동자의 사용자 또는 다른 노동자. 그러니까 같이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네.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야 됩니다. 우위. 네,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조금이라도 우월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의 행위여야 된다. 네. 그러니까 업무상 적정 범위 참 말이 애매하긴 하지만 네. 우리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정도는 일하는데 당연히 수반되는 것들이지라고 생각하는 그 네. 선을 넘어가면 이제 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그런 행위로 인해서 예. 이제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거겠죠. 그 행위로 인해서 피해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네. 또는 직장 환경을 악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게 답이 궁금해지네요. 네.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이런 요건을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예. 사실 이 걸그룹 멤버들, 예. 연예인들이죠. 네. 연예인들이 노동자에 해당하느냐 이것부터가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첫 단추부터 이게 맞는지 아닌지가 그렇죠. 좀 네.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예. 말씀이시죠? 이제 노동자냐 아니냐 이거를 규정하는 법률이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노동조합법, 다른 하나는 근로기준법입니다. 예. 노동조합법에서는 이제 노동자를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수입에 애매하죠. 의하지 네. 않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법상 노동자에는 연예인도 포함이 됩니다. 네, 굉장히 범위가 넓네요. 네네네. 네. 판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연예인도 노동자법상 노동자가 된다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오늘 근로기준법을 살펴봤잖아요. 좀 전에 구성요건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노동자의 정의는 좀 다릅니다. 네. 네, 좀 길어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들이 좀 추가가 됐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 이런 판결이 없어요. 연예인의 경우에는. 연예인은 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연예인이 받는 수입이 임금이냐? 그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네. 월급인가요? 네. 연봉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네. 연예인들이 받는 그 수입을 노동의 대가를 임금으로 볼 것이냐 네. 이것부터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조금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다퉈볼 만한 일이긴 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첫 사례에 이제 뭐 변호사로서 활동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에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저는 네, 한번 활동해보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 있지만 네. 이미 매니지먼트 쪽에서 다 변호사들이 자문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알아서 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는 뭐 알아서 하겠지만 뭐 궁금증을 풀어주려고 네. 이렇게 만났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아직 우리 법 체계 상으로는 노동자로 인정받기 힘들어서 네. 직장 내 괴롭힘의 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가 힘들다. 네. 하지만 앞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동자의 범위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단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연예계에서 뭐 이런 일은 뭐 계속해서 세간에 알려졌기 때문에 좀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성립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만약에 이제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권민아 씨가 그리고 지민 씨를 고소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인과관계가 성립이 돼야 할까요? 자, 일단 이제 고소를 할 수 있는가 이거부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타이틀로 돼 있는 근로기준법 아까 말씀드린 제76조의 2 요거를 보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직장 내에서 해결해라 웬만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1항부터 6항까지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1항에서 5항까지의 내용이 사용자에게 사업주에게 네. 일단 신고를 해라. 그리고 그 사용자 또는 사업주가 네. 이러저러한 조치를 취한다. 이런 식으로 사업장 내에서 직장 내에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해결이 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 대표께서 이제 그 많은 얘기 끝에 이제 지민 씨가 탈퇴를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그거를 해결이라고 보면은 해결일 수도 있겠는데 네. 이제 어떤 면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이거는 꼬리 자르기다. 아하. 네,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이나 이런 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예. 그냥 직장에서 나간 걸로 끝났기 때문에 네. 사실 피해자가 원하는 거는 걔가 직장을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네. 네,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고 네. 사과를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사과만 제대로 됐었다면 이런 문제로까지 번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법 자체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업장 내에서 해결하고 끝. 고소를 하거나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고소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제76조의 3 6항에 보면 네. 이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피해자에게. 못하도록.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게 돼 있고 이걸 위반할 경우에 네. 제109조 1항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벌 조항이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고소를 해서 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앞부분 1항에서 5항까지의 조치 부분은 이런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네. 고소를 해봐야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요 법상으로는. 네. 다만 이제 그러면은 손 놓고 있어야 되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일반 형법상으로 돌아가서 네. 폭언을 했다 하면 폭언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혼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로 혼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런 것도 다 폭행죄에 포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폭행죄로 고소를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보면 자살 시도를 했다, 그리고 정신질환이 생겼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상해라고 볼 여지도 없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상해로 보고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폭행죄까지는 인정이 될 수도 있겠으나 네. 상해죄 정도까지는 인정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질문하신 우리 법원에서는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상당 인과관계라고 해서 네. 요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애매하죠. 상당 인과관계. 되게 어려운 법률 용어를 말씀하셨는데 네. 뭐 굉장히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뭐 대충 그런 겁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그러니까 뭐 판사님들이 보시기에 네. 야, 이 정도면 인과관계가 있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네. 인과관계. 그런데 이제 조금 경우가 다르긴 합니다만 강간 피해자가 그 강간 피해로 인해서 우울증을 앓다가 네. 이제 자살을 한 그런 사건에서 네. 요거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판례가 있거든요. 네. 이런 거에 비춰보면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상해까지는. 하지만 주장은 해볼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뭐 직장 내에서든 뭐 다른 곳에서든 그렇다면은 이제 고소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할까요? 네, 뭐 이번 사건도 그렇고 뭐 모든 사건에서 예. 객관적인 증거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뭐 이 사안에서도 보면은 불만이 있을 때 괴롭힘, 또 폭언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녹음 파일이나 네. 그렇죠. 잘 아시네요, 역시. 녹음 파일이나 CCTV 이런 것들이 있다면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이 사안을 보면 우리 피해자께서 그런 증거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네, 저는 근데 끝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네. 갑자기 또 등장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예, 뭐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나 증거 있지롱 이렇게 그러니까요. 나올 수도 있지만 네. 뭐 현재 상태에서는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요즘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 목격자가 있다면 네. 어쨌든 그 둘만 있을 때는 목격자가 없을 수 있지만 둘만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기 직전 그 상황을 목격한 증인들은 아하. 있죠. 다른 멤버들이 되겠죠. 네. 뭐 이분들이 그리고 이제 둘만 있을 때 혼내는 그 소리를 밖에서 들었을 수도 있고 네. 네, 이런 그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다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폭행을 당했으니까 뭐 또는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하니까 이런 네. 관련된 진단서 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어느 날 언제 썼는지 좀 확인이 가능한 예를 들어서 뭐 자필로 썼다든지 하는 뭐 달력의 표시라든지 다이어리에 쓴 일기 같은 거 이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네, 그런 것들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뭐 네. 이걸 가지고 뭐 결정적 증거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꾸준히 일기를 쓰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신빙성이 높을 수 있겠죠. 그래서 관련된 정황 증거 정도로 사용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당연히 이제 상대방 측에서는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상대방 측에서는 그 일기장을 보고 네. 이게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거를 이렇게 증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네. 하지만 어쨌든 다른 증거들이 없다면 그런 것들도 잘 모아서 이렇게 제출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판사님께서 알아서 본인의 신념대로 판단대로 잘 사용해 주시겠죠. 네네. 네. 현재 사실관계가 뭐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확정이 된 상황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권미나 씨의 SNS라는 매체를 통한 폭로로 인해서 알려졌잖아요. 이럴 경우에 상대방이 뭐 명예훼손이나 모욕 이런 걸로 맞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나요? 네, 충분히 해당합니다. 네. 네, 충분히 맞고소를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짚을 거는 우리 형법상으로는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죄명 자체는 그렇죠. 없습니다. 네. 네, 그런 죄명은 없고 이제 뭐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긴 한데 그건 좀 다른 문제고 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 네. 신용을 훼손하면 신용훼손죄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게 되죠. 네. 네, 형법 제 307조를 보게 되면 제 1항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네. 제 2항에서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네. 이렇게 해서 사실을 적시하든 허위사실을 적시하든 명예가 훼손되면 모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당연히 SNS 상에서 이런 폭로를 벌이면 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죠. 네. 그러면 당연히 공연성이 충족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인지 처음에는 이제 특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네. 결국에는 그게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내용을 기재를 했고 결국 마지막에는 누군지 이제 특정이 됐죠. 네. 그러면 특정성도 인정이 되고 당연히 명예가 훼손이 됐죠. 그렇죠. 쟤는 괴롭힘의 가해자다 이렇게
그리고 뭐 숙소에서 모두 했다 뭐 이런 것도 뭐 그런 있었죠. 얘기까지 네. 있지만 뭐 그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니까 그 부분을 빼더라도 네. 어쨌든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명예훼손죄로 맞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형법 제 310조에 보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이제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이게 과연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인지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저는 충분히 공공의 이익에도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수많은 팬들에게 사실을 알려야 됐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뭐 그 부분이 아마 재판에 들어간다면 네. 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네. 뭐 이거 아니라도 뭐 사회 상규상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피해갈 수도 있기는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신성현 변호사님과 함께 이번 AOA 사건에 대해서 법적인 쟁점들을 좀 해결해 봤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이 쾌변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쾌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